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와 중앙아시아사를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졸업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었죠. 늘 그렇듯 구석진 인문학 열람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아무 주제나 골라보자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잠시 쉬려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몽골 출신으로 보이는 유학생 2명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알란고아, 우리 모두의 어머니잖아. 칭기스칸의 10대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란고아라는 이름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줄은 몰랐거든요. 급히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해보니 알란고아는 몽골의 건국 신화 속 인물이자 칭기스칸의 먼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오래전 복사해둔 몽골 비사 유엔 차오미이스의 번역본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책 서두에서 등장하는 이름들 부르테, 친노, 코아이 마랄, 보알리 이들 이름이 전혀 몽골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대 한국어, 특히 고구려어와 더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집요한 탐구가 시작된 것은 당시 저의 지도 교수님은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찾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부르테 친노나 코아이, 마랄 같은 이름이 몽골어 어근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나도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네. 특히 코아이라는 표현은 고구려의 고씨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학계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워. 그 말씀은 저에게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구나. 바로 저라는 사람, 역사의 퍼즐에 집착하는 누군가가 말이죠. 그 후 몇 달간 저는 미친 듯이 몽골어를 공부했습니다. 교내 몽골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발음, 어원, 문법, 구조까지 파고들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 가설은 점점 더 강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르테 친노는 관직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고구려식 용어의 변형일 수 있으며 코아이 마랄은 고씨 집안의 여인이라는 뜻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설마 이들이 정말 고구려에서 온 왕족 후손이라면? 이 한 줄기 의심은 제 인생을 뒤흔든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저의 탐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흥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몽골 비사 외에도 페르시아의 역사서인 자파르나메, 중국의 송사, 티베트의 청사까지 수십 개 언어로 된 고대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알란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칭기스칸의 조상이 아니라 발해 왕족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실마리가 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복자 칭기스칸, 그의 진짜 뿌리는 과연 어디였을까? 이제부터 제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아르바이트, 논문 준비까지 병행하면서도 도서관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했죠. 잠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할 만큼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 건국 신화에는 알란고아가 남편이 죽은 뒤 신령한 빛을 받고 새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적 표현으로 넘기기 쉬웠지만 저는 고구려의 성스러운 혈통 전승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구려에는 왕족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전설이 있었고 유사한 이야기가 발해 건국 설화에도 등장하거든요. 혹시 알란고아는 고구려 혹은 발해의 마지막 공주가 아니었을까? 이 가설은 당시에 저로선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했지만 놀랍게도 여러 역사적 단서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발해 멸망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일부 왕족과 귀족들이 북쪽 초원으로 피신했다는 기록이 중국과 일본 양쪽 문헌에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고려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지만 고위 귀족 중 일부는 사라졌고 그들의 행방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족들 중 일부가 몽골 초원으로 향해 정착했고 그 후손이 바로 알란고아라면? 저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그 시대의 유목민 언어 변화와 왕실 계보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는 여성의 신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알란고아와 같은 인물은 단순히 평민 출신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 후에 귀족이 되고 그 후손이 몽골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녀의 출신은 왕족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페르시아 사서에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쉬드 아딘이 저술한 집사지암의 어우터월케는 보알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발해 왕족 게보연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유사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발해 유민들의 이름 변천사를 고려하면 이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한 일치였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발해, 몽골, 이 어쩌면 허무맹랑할 수 있는 가설이 저에게는 점점 더 명확한 역사적 흐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 만족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제 논문이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대에서 열리는 아시아 역사 세미나에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미나가 열리기 며칠 전 저는 울란바토르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칠고 건조한 초원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 이곳 어딘가에 고구려와 발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회 준비는 고되고 치열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들의 검증은 냉정했고 철저했죠. 제 발표 주제는 분명히 파격적인 가설이었습니다. 알란고아는 발해 왕족의 후손이며 이는 곧 칭기스칸의 뿌리가 고구려에 닿아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학회장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고대 한국과 몽골에 잊힌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할수록 그들의 눈동자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발해 유민의 북방 이주 경로, 언어적 유사성, 몽골 비사와 페르시아 사서에서 나타나는 왕족 계보의 유사성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계보도를 공개했습니다. 대조영 대아발, 국방 유민 알란고아 보알리 금행키안 예수가의 칭기즈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자료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모를 하며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몽골 역사학과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 그렇다면 우리 몽골인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은 실로 도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리고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는 문제는 단순한 혈통의 흐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조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온 형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강당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동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했던 그날 밤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몽골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야기,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과 닮았어요. 북쪽에서 온 고귀한 여인이 광명을 낳았다는 이야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헌 속 기록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이어진 이야기까지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땅, 이 바람, 이 하늘 아래에서 고구려의 피를 이은 누군가가 다시 한번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실체를 향해 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도서관과 고고학 박물관을 드나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몽골의 학자들과 대화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몽골 서부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이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북방에서 온 귀족 가문이 초원에 정착했는데 그들은 다른 유목민들과 달리 독특한 말씨를 쓰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조상을 산의 제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산의 제왕이라는 표현은 고구려의 왕족들이 백산발산에서 유래했음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질 수 있었죠. 저는 이 전설과 발해 유민이 이동했던 노선을 겹쳐보며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학 전문가였던 한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학계에서도 알란과의 출신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만 유독 몽골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이죠. 신성한 빛, 새 아들, 신비로운 탄생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화적 코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문헌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문화적 직관으로도 저의 가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더 깊고 근원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언어, 신화, 유전, 전설 이 모든 것이 과거 어느 한 시점, 두 문명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정의 말미에 정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저는 몽골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칭기즈 칸 가게도의 고문서 복원본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마치 운명처럼 금행이라는 인물의 족보 옆에 작게 새겨진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주요 발산지연, 시다의传承시. 그 독속은 백산에서 기원하였고 세대를 이어 성스러운 피를 전했다. 백산, 성스러운 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맨 모든 실마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백두산에서 발해로 그리고 다시 몽골 제국으로 이어지는 1300년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보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은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다녀온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마자 족보에 적힌 한자 구절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말산지연, 시다의传承시. 제 논문에서 주장한 발해계 왕족의 이동 경로, 그리고 고구려의 정통성이 몽골 초원에서 되살아났다는 가설이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체를 갖춘 역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중요한 진실이 수백 년간 묻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는 몽골 현지에서 오래된 불교 사찰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 사회에서 역사 기록은 왕궁보다는 종교계에서 더 오랫동안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약간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꽤 학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 구절에 대해 울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말없이 차를 따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실제 역사라 믿지 않았죠. 백산에서 왔다는 전설은 우리 사원의 조상들이 입으로만 전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왜 문서화되지 않았나요? 진실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나 발해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청나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외세가 몽골을 넘나들던 시기에는 이런 민족적 정체성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 되었던 거죠.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권력에 의해 묻히고 진실이 전설로 왜곡되는 현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이 진실은 살아남았고 결국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이어진 초원의 지평선 너머에는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정체성이 숨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진실들이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데 저의 삶을 바치겠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와 오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믿고 있던 한국 사회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간의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논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된 학회 자료들을 정제하고 추가적인 유전자 연구와 문헌, 비교, 몽골에서 수집한 구전 전설까지 담아낸 논문은 제가 평생 준비해온 열정의 총집결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심플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알란과는 고구려 발해 왕족의 후손인가? 국내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SNS에 요약 자료를 공개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역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동시에 심각한 반발도 뒤따랐습니다. 또 한국 중심주의냐? 이건 학문이 아니라 국뽕이다. 몽골 역사에 대한 침해다. 놀랍게도 일부 몽골 출신 유학생들마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의 몽골 친구였던
툭 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형, 왜 우리 역사를 자꾸 한국이랑 엮으려 해? 형 말대로면 우리 몽골의 영웅이 한국인이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동의 역사를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역사 침해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한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부족한 가설일 뿐이며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위험한 서사입니다. 결정타는 한 보수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진실보다 국뽕이 먼저인 시대. 알란 구아르 한민족이라 주장하는 이 학자의 글은 국경을 넘어 민족주의의 덫에 빠진 예시다. 그 기사를 읽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게 힘이 되어주던 진실에 대한 열정이 이젠 사람들 사이의 벽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장문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몽골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바타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저의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문헌을 다시 읽고 우리 집안의 구전 이야기를 떠올리자 형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의 진심을 믿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누가 누구의 후손이냐를 떠나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온 형제 민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뿌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랜 시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에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는 단지 역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잊힌 진실을 함께 복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은 저는 바타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가 먼저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논문을 재정리하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알란구아는 누구의 조상이 아닌 모두의 조상이었다. 고구려에서 몽골까지의 연대기. 이 새로운 관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몽골의 역사학자들도 한민족 중심주의가 아닌 공동 기원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댓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산맥이 아닌 초원으로 이어진 민족이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진실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잊혀진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저는 세계 각국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 프랑스의 INALCO,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동북아시아,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후마다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몽골계 미국인 청년이 제게 말해준 한 마디였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한국도 몽골도 낯설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 논문이 아니라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백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시작해 발해를 지나 몽골 초원까지 이어진 그 여정을 직접 따라가는 프로젝트였고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17개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어떤 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학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 대중과도 이 감동을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매주 한 편씩 숨겨진 역사를 전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꼭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한번 유라시아 전체를 흔든 DNA를 지닌 민족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세계의 변방에 있다고 믿고 과거는 잊어버린 채 오늘에만 급급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고구려의 기계와 발해의 품격, 몽골의 강인함이 흐르는 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유산을 무기로 전쟁이 아닌 문화로, 콘텐츠로, 기술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주자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역사 속 진실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고유한 문화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신도시 개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 정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출장 명령을 받았죠. 사실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이었고 그저 대초원과 유목민의 삶 정도를 상상했을 뿐이었어요. 출장 전날 몽골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자연 경관이나 유목 문화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외 출장이니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죠. 무사히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 현지 가이드와 함께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는 익숙한 한글 간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도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해외에 나왔는데 서울 중심가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몽골 맞죠? 제 질문에 현지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죠?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도 힘들고 길 찾기도 어려워요. 한글은 필수 외국어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가 필수라니요. 처음엔 과장된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들어서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부터 길거리 노점까지 음식점 메뉴와 포스터, 심지어 공공시설 안내문까지도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몽골어로 된 간판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이 한국어 간판에 비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심지에 도착할수록 서울의 한복판을 거니는 듯한 착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패션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구조와 디자인마저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한글이 적힌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한글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볼수록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한 전통 찻집에서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부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충분히 자연스러웠어요. 몽골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복판에서 제가 마주한 이 서울 같은 풍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거대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한국화된 것인지 그 배경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몽골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낸 정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미 2010년대부터 한국 문화가 대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어 학습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몽탄 신도시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이 신도시는 울란바토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온돌 시스템까지 갖춘 이곳은 몽골의 극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일까라는 질문이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날 몽탄 신도시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현상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그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대중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 붐이 시작됐고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경제 협력 또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협력만으로 이렇게 철저히 한국화된 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유가 뭘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실용적이고 편리하니까요. 특히 서울식 도시 구조는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겨울철 난방 문제의 해결이 가장 컸죠.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했는데 한국식 온돌 덕분에 맨발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도 빨라서 대기오염 문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긴 겨울과 대기오염 문제는 울란바토르 주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식 주거 구조와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몽탄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신도시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의 한 지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공원, 상점가까지 모두 한국식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놀이도 하는군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한글 교육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나 봐요. 몽탄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로 들어가 보니 내부 구조와 디자인 역시 서울의 대형 백화점과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푸드코트의 메뉴판도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한식 기율이 절반을 넘었죠. 설렁탕, 떡볶이, 삼겹살구이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따뜻하고 속이 든든해서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게다가 한식은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식당 안에는 젊은 몽골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든 어르신들도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신가요? 저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손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배우고 있죠. 한국어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필수 언어예요. 노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 풍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까지도 점점 한국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몽탄 신도시를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확산력이 단순한 유행이나 동경이 아닌 실질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동경하며 받아들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몽탄 신도시의 주민들을 더 깊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몽탄 신도시의 주민들과 더 깊이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느꼈던 의문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우선 몽탄 신도시 중앙광장에서 만난 한 젊은 직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여기 몽탄 신도시가 한국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참 신기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식으로 조성된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몽탄 신도시가 조성될 때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국식 신도시 모델을 도입한 거죠. 특히 난방 문제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난방 문제요? 네. 예전에는 집 안에서도 외투를 벗지 못할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 덕분에 겨울철에도 맨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 기술이 더해져 미세먼지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식 기술이 몽골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가 실용적이고 현대적이라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생활의 동경을 느꼈거든요. 직장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근처 한국어 학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활발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학원 입구에는 Korean Language Center라는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연습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는 발음을 교정해주며 친절하게 지도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원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정말 많네요. 네. 지금은 자리도 부족할 정도예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곧 취업 경쟁력이 됐거든요. 특히 몽탄 신도시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한국어를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면 취업에도 유리하니까요. 몽골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길거리에서 만난 한 청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계신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기선 거의 필수예요.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도 있나요? 물론이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잖아요.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배달 문화가 정말 편리해서 저도 자주 이용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과 실용성이 몽골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서울을 이렇게까지 복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몽탄 신도시 설계에 참여한 한국계 몽골인 이수진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몽골 정부와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처음 몽탄 신도시 설계를 구상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수진 씨는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몽골 특유의 극한 기후와 한국의 도시 설계 노하우를 접목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전기차 인프라는 필수였죠. 하지만 두보다 중요한 건 몽골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구조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서울 같은 형태로 조성했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서울의 모습이 꿈 같은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몽탄 신도시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꿈꾸던 현대 도시의 이상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수진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교류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의 형태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저는 이 신도시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려 합니다. 몽탄 신도시를 둘러보며 느꼈던 첫인상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역을 통째로 옮겨온 듯한 거리, 온돌이 있는 아파트, 전기차가 줄지어 선 주차장까지 모두 한국식으로 완벽히 조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도시 내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음식을 나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울음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일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왜요? 식당 일이 힘드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요즘 신도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나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는 몽골 사람들 중 일부는 서울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전통을 잃어간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불편해하시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식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줄만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몽골 전통 주거지인 게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서울 같은 신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낯설기만 해요. 게르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편한데 신도시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니까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죠. 특히 한국식 음식이 낯설고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불편한 일이 많아요.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도 줄어들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몽탄 신도시의 성공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신도시의 현대적 환경에 만족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점점 익숙한 생활 방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 고유의 축제와 전통 행사가 신도시로 옮겨지면서 그마저도 서울식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말을 타며 행진하는 대신 K-팝 공연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몽탄 신도시로 돌아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도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몽탄 신도시가 좋다고 생각해요. 편리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 사는 게 불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각자 생활에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본다고 하세요. 저도 바쁘니까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쉽긴 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몽탄 신도시의 성공 뒤에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식 생활 방식이 주는 편리함과 현대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과 전통 문화의 빈자리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몽골의 문화 전문가인 바야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전통 문화와 현대적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몽골은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통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와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소외감이 생긴 거죠. 특히 노년층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후, 문제와 생활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 단계에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죠.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몽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식 신도시가 한편으로는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훼손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꿈꿨던 현대 도시의 이상형으로서의 몽탄 신도시와 전통을 잃고 갈등을 겪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몽골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몽골 사람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이곳에서 몽골 사람들은 진정 행복할까? 며칠 후 저는 몽탄 신도시 중심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몽탄 신도시 조성 이후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층과 어르신들, 신도시를 설계한 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젊은 직장인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몽탄 신도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생활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전통적인 이웃관계와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한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새 아파트의 온돌이 따뜻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인사조차 잘 나누지 않으니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 큽니다. 예전 게르 마을에서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히며 회의장은 잠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몽탄 신도시 설계에 참여했던 이수진 씨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몽탄 신도시는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 모델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식 도시 구조와 몽골 전통 문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언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나와 발언했습니다. 저는 현대적 생활도 좋고 전통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한국식 플리마켓 대신 전통 몽골 시장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게르 모양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몽골 전통 축제 때는 신도시 중심 광장에서 게르를 설치하고 전통 의상과 놀이를 즐기는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이 이어지며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존의 서울식 구조와 전통 몽골 문화가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수진 씨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몽탄 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한국의 성공.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온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군사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최근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한국 역시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주목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포럼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표로 나온 브라운 박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신 항공모함, 전력과 핵 잠수함, 그리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을 강조하며 미국은 전 세계를 안정시키는 절대 강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박사의 발표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청중의 시선이 중국 대표에게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중국 대표 칭하 교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력만으로 강대국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사력은 모래성에 불과하죠. 그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결합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하 교수의 강경 발언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위대 전력과 해상방어 능력을 부각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 모든 논의 속에서 한국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저스틴 스콧은 이 점을 의식했는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대표는 서로 눈치를 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분위기는 어느새 한국이 논외로 취급되는 묘한 상황으로 흘러갔죠. 그때였습니다. 한 인물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빛이 비추며 등장한 그는 바로 전 미군 장성인 리처드 밀러였습니다. 밀러 장군은 강단에 서자마자 청중들을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 능력과 현장 대응력이 핵심입니다. 밀러 장군은 곧바로 한국을 군사 강국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 중심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포럼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밀러 장군의 강단 있는 발언에 미국, 중국, 일본 대표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칭하 교수는 한국이 왜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밀러 장군은 한국 군사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시작된 것 같아 저 역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밀러 장군의 다음 발언이 궁금해 숨을 죽인 채 경청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왜 군사 강국인지 수치와 실전 사례로 증명해보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포럼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밀러 장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연단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청중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확인하곤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비의 수량이 아닙니다. 전력의 실효성과 전술적 응용력이 핵심이죠. 그의 첫마디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밀러 장군은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실전 능력을 갖춘 군사 중심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한국의 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독군의 병력 규모는 약 50만 명입니다.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에 달하죠.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즉각 동원 가능한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K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상급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은 약 2,6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는 표정이 굳어졌고 중국 대표 칭하 교수 역시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렸죠.
밀러 장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군사력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화력 지원 장비입니다. 한국은 이 자주포를 1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공군 전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약 800대의 항공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최신형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밀러 장군이 하나하나 실체를 언급할 때마다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군사력을 무시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그 순간 저는 강단에 서 있는 밀러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단지 전력 규모나 장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력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이를 증명해낸 국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럼장이 무겁게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밀러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능력 중심의 군사력입니다. 그 말에 몇몇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대표 브라운 박사조차도 밀러 장군의 설명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 칭하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밀러 장군의 발언이 앞으로의 논의 흐름을 바꾸리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밀러 장군의 발언이 끝나자 저 역시 마음속에서 묘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그저 주변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다니요. 저뿐만 아니라 포럼장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자 저스틴 스콧이 잠시 말을 멈춘 후 천천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강력하다는 점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의 말에 포럼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술렁거렸습니다. 밀러 장군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연단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청중도 이제는 밀러 장군이 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의 발언 이후 포럼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여전히 놀란 상태로 메모를 정리하며 그가 이어갈 말을 기다렸습니다. 밀러 장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단지 수치상의 우월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실전 경험과 준비 태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최근 수년간 진행해 온 다양한 실전 훈련과 전술개혁 사례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쟁 억제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는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밀러 장군의 설명이 끝나자 포럼장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브라운 박사도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또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한 군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LSAM과 같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K 전차와 LSAM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K 전차는 독일제 전차를 능가하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해외에서도 선호하는 모델로 폴란드와 핀란드,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대량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일부 청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미군이 인정하는 수준이면 정말 대단하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 칭하 교수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만으로 군사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도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열세 아닙니까? 칭하 교수의 도발에도 밀러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응수했습니다. 좋습니다. 공군 전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밀러 장군은 다시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약 800대의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특히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작전 반경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주변국 대비 매우 강력한 전력입니다. 이어 해군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한 대양 해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신형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디젤 전기 잠수함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국 대표 브라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 보였지만 중국 칭하 교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가 손을 들며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핵무기가 없습니다. 핵전력 없이 어떻게 지역 안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포럼장의 공기가 일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핵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밀러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 이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핵무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과 고순도 우라늄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중국 대표도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마디에 포럼장은 다시금 숙연해졌습니다. 밀러 장군의 발언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지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감까지 고려한 발언은 한국의 위상을 다시 정의하는 듯했습니다. 포럼장 밖으로 나갈 때 저는 밀러 장군이 보여준 한국의 진면목을 기사로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의 발언으로 포럼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잠재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도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 칭하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는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한 발언입니다. 칭하 교수의 강한 어조에 포럼장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갖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를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밀러 장군은 이들의 반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칭하 교수님, 타카하시 교수님, 먼저 제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이 단지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의 평화적 입장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반문에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밀러 장군은 조금 더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군사력만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 억지력과 방어 전략을 동시에 구축하며 동북아 평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회자 저스틴 스콧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중심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 칭하 교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미군 주둔으로 인해 자주 국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독자적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있을까요? 밀러 장군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군과 함께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군 자체의 역량입니다. 주한미군이 없다 해도 한국은 자국 방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포럼장에 참석한 한 독일 군사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밀러 장군은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실전 경험이라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도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이미 수많은 실전 대비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발언에 독일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고 청중들 사이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밀러 장군은 이어 한국의 대응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단지 전통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기반의 안보 전략을 구축한 국가입니다. 그러자 미국 대표 브라운 박사가 나섰습니다. 밀러 장군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독립적 군사력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결코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닙니다. 브라운 박사의 지지 발언에 일본 대표 타카하시는 안색이 어두워졌고 중국 대표 칭하 교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 저스틴 스콧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 군사 강국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에 포럼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 장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 환호를 담담히 받아들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이처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정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밀러 장군의 분석 덕분에 한국이 다시금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만큼 외부의 견제도 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포럼장은 여전히 밀러 장군의 발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지 동맹국에 의존하는 군사적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특히 핵무기 잠재력과 자주 국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직 장성이 직접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포럼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사회자 저스틴 스콧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군 주둔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전투 능력과 방어 체계를 모두 갖춘 강대국입니다. 밀러 장군의 분석 덕분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군사력을 취재할 때마다 느꼈던 의문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밀러 장군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실전 사례로 뒷받침되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쪽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 칭하 교수는 불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주변국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질문에 포럼장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인정받는 만큼 외교적 부담도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밀러 장군이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은 곧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동북아의 평화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전쟁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진중한 목소리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대표 브라운 박사도 다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브라운 박사의 말에 밀러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 역시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가 울리며 포럼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도 무심코 손뼉을 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밀러 장군의 말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대표 타카하시 교수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 협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공감합니다. 칭하 교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제야 포럼장의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밀러 장군은 마지막으로 사회자를 향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준비 태세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제 강력한 동북아의 중심이자 평화 수호자입니다. 포럼이 종료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다른 기자들과 함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밀러 장군이 남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칫 무시되었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는 명백히 인정받는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포럼장에서 느꼈던 자부심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군사적, 외교적 강국으로 더욱 자리 잡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에 사는 사라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전하려니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맺힙니다. 작년 겨울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날은 제가 임신 35주 차였던 때였습니다. 초산이라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남편이 있는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기내에는 나처럼 몽골로 향하는 승객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갑자기 배 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복부에 강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감이 커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비행기 승무원에게 겨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 상태를 확인하고 기내 방송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넓은 비행기 안에 산부인과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진통은 더욱 격해졌고 저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뎠습니다. 승무원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기본적인 진통 완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비행기 안의 모든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 역시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료 장비는 부족하고 아무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몽골까지는 몇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기장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죠.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형 공항은 한국 인천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는 한국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고 기장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기와 제가 무사히 살아남기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러던 중 승무원이 제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인천공항이라면 분명 도와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행 중 아기가 태어난다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 인천공항이 저와 아기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휩싸였고 고통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복통과 함께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고 웅크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점점 더 발버둥치는 것 같았죠. 옆자리의 승객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다독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몸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기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하며 인천공항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착하면 바로 알려드리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혼자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상태를 본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리 병원을 정해놓으신 곳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몽골로 돌아가는 길이라 한국에서는 병원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비상 착륙 이후 병원까지의 연결도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공항 응급 구조팀이 대기 중이니 안심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면서 객실 내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제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벨트를 고쳐주었고 옆자리 승객도 계속 손을 잡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더 견뎌줘.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어슴풀의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인천공항이 저와 아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긴 거죠. 활주로에 닿는 비행기의 충격과 함께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곧 응급구조팀이 탑승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륙과 동시에 공항의 활주로에 붉고 푸른 불빛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구급차와 구조대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구조대원이 기내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신속했고 바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이동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겨우 끄덕이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이 도와주어 저는 겨우 들것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항 의료센터로 먼저 이동할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 의료진이 대기 중이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잘못되면 어쩌죠? 구조대원은 진지하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공항 의료센터로 들어서자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한 간호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이송 준비하세요. 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저를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생인 아이굴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의료진과 제 사이를 통역해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이굴의 따뜻한 목소리가 너무도 고맙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굴 덕분에 의료진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상황이 더욱 긴박했습니다. 아기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며 간호사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굴은 제 손을 잡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라 씨, 이제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아기도 힘낼 거예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기가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도착, 병원 관계자들이 이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대에 눕자 의료진이 빠르게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연분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왕절개 준비합시다. 아이굴이 그 말을 통역해 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굴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아기가 힘내고 있어요. 우리도 힘내야죠. 수술 준비가 끝나자 의료진은 아이굴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굴이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도 사라 씨도 강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조명이 밝아지고 의료진들의 집중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선 채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태어나죠. 수술대에 누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취 준비를 하는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마취가 될 겁니다. 깊게 호흡해 보세요. 마취가 시작되자 차가운 감각이 서서히 몸을 감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라 씨,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한국에 처음 왔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이굴이 제 옆에 있어주다니.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수술 준비를 마치고 마취과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제 배를 만지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의료진들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급박해졌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습니다. 긴박함 속에서 의료진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였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기야, 제발 엄마가 널 꼭 안아줄 수 있게 해줘. 몇 분이 더 지나자 갑자기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집중된 시선이 제 뱃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희미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작고 약한 소리였지만 그 울음소리는 저에게 있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소생술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안도하는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의료진들도 한숨을 돌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아이굴이 수술실로 다시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 씨,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아이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후에도 감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저는 아기의 작고 따뜻한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인천아, 넌 정말 강한 아기야. 엄마가 너무 사랑해. 아이굴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준 것도 그리고 건강하게 잘 버텨준 것도. 저는 아이굴에게 감사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굴 씨가 없었다면 저 정말 어쩔 뻔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인천공항과 병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에요.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처럼 무사히 태어난 아기 소식에 의료진들도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상태가 안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공항에서도 모두가 걱정했어요. 인천공항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덕분에 한국 덕분에 저와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천.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의미니까요.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후 저는 병원에서 며칠 동안 회복을 했습니다. 인천이도 신생아실에서 집중관리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굴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고 의료진들 역시 인천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저와 인천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건넸죠. 며칠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퇴원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했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고 있을 때 병원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들이 인천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제 소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비상 착륙 후 정신이 없어서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다니. 퇴원 후 아이굴과 함께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 인천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씨, 무사히 퇴원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중 한 직원은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인천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인천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기적 같은 아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공항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태어난 생명이네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천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아, 여기 너를 구해준 분들이 계셔. 인사해야지. 아직은 말도 못하는 아기가 작게 손을 흔들듯 움직이자 모두가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천공항은
인천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공항 내부 스크린에는 생명을 구해낸 인천공항, 기적의 아기 인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지나가던 승객들도 그 이야기를 보고 감동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공항에서는 인천이에게 인천공항명의 아기 시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직접 작은 액자에 넣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커서 이 증서를 보며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인천공항도 늘 응원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인천이에게 이곳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이굴도 그 순간을 함께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사라씨,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저도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아이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인천공항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천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인천공항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저와 인천이는 몽골로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 공항을 방문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매번 환하게 맞아주었고 인천이를 보면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의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아기 인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인천공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도 나가며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응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이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인천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옹알이를 시작한 인천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인천. 그곳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없었겠죠. 인천이가 첫 돌을 맞이하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이의 첫 생일을 한국에서 축하하자.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활주로에 내렸을 때의 안도감과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 아이굴의 진심 어린 응원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인천이는 공항 로비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공항 직원들 몇몇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씨, 인천이네요. 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인천이를 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1년 전 인천공항에서 태어났던 아기예요. 인천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직원들은 인천이를 보고 감동의 눈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시민 인천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너무 대견하네요. 특별히 공항 측에서 작은 환영 행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생명을 지켜낸 인천공항, 기적의 아이 인천이를 다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천이는 방긋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작은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인천이의 첫 돌을 축하했습니다. 아이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사라씨, 인천이 정말 많이 컸네요. 건강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아이굴을 꼭 안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아이굴 씨가 없었다면 저 혼자였을 거예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이굴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줘서 저도 정말 감사하죠. 공항 관계자들도 모두 모여 인천이의 건강을 축복했습니다. 사라씨, 인천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인천공항도 인천이의 성장을 계속 응원할 겁니다. 저는 인천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올 때마다 인천공항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을 거예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인천이를 안고 활주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생명을 지켜준 이곳에서 우리 인천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겠지.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매년 인천이의 생일이 되면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은 저에게 있어 생명의 기적이 이루어진 특별한 장소니까요. 그렇게 인천이는 한국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1년 전 새벽에 활주로에서 시작된 작은 생명이 이제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모두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인천이는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